마약 단속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 지금 이 순간에도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좀비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좀비요. 길거리에서 몸을 비틀며 쓰러지고 경련하고 괴성을 지르다 의식을 잃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일본 사회가 수십 년간 쌓아온 구조적 문제들이 폭발하면서 나타난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미 한국까지 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일본과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좀비 담배 현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일본 오키나와의 거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전자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쓰러지거든요.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비틀거리고 근육이 경련하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현지 주민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정말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게 바로 애토미데이트라는 물질이 들어간 전자담배입니다. 일명 좀비 담배가 만들어낸 끔찍한 현실이에요. 애토미데이트가 뭐냐고요? 원래 병원에서 전신 마취할 때 쓰는 의료용 마취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 진정제로도 사용했던 물질이에요. 의사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는 약물인데 지금 일본 청소년들이 기분 전환용으로 전자담배에 넣어서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감이 오시죠? 일본 정부도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2025년 5월에 애토미데이트를 지정약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즉시 처벌받는 불법 마약이 된 거죠.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오키나와에서만 2025년 10월부터 9월까지 단 3개월 동안 1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적발됐거든요. 그 중에는 고등학생도 있었고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에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적발된 사람이 10명이라는 건 잡히지 않은 사용자가 수백, 수천 명은 된다는 의미거든요. 경찰에 걸린다는 건 정말 운이 나쁘거나 너무 심하게 부작용을 겪어서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밖에 없습니까요? 실제로 오키나와의 병원 응급실에는 좀비 담배 부작용으로 실려오는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비 담배를 피운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오키나와에서 이 물질을 흡입한 후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실려간 20대 여성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살충제를 뿌린 벌레가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자신의 몸이 자신의 의지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하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자신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도 이미 좀비 담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2025년 8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강남 유흥업소를 타깃으로 애토미데이트를 밀반입해서 유통한 조직을 적발했는데요. 이들이 제조한 카트리지가 무려 1000개에 가까웠어요. 이 중 174개가 이미 판매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판매 전략이죠. 복숭아향, 포도향 같은 달콤한 향을 첨가해서 마치 일반 전자담배처럼 포장했어요. 그리고 여성 고객들에게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는 겁니다. 살이 빠진다는 거짓말로 여성들을 유혹한 거죠. 실제로는 식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마취 효과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건데 말이에요. 한편 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국가정보원이 말레이시아에서 국제마약조직 총책을 포함한 4명을 검거했는데요. 이들의 계획이 정말 소름 끼쳐요. 애토미데이트를 코카인과 섞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입한 다음 한국에 매달 2만 개씩 밀반입하려 했다는 겁니다. 만약 국정원이 막지 못했다면 지금쯤 서울 거리에서도 좀비들을 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일본 사회가 가진 깊은 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에는 히키코모리라는 현상이 있죠. 방에 틀어박혀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정신적 고통을 안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출 청소년 문제까지 겹칩니다. 신주쿠 같은 대도시 번화가로 집을 나온 미성년자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15세, 16세 아이들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건전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각종 범죄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배라는 이름이 붙은 신종 마약이 등장한 겁니다. 일본 사회는 술과 담배는 관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모든 마약은 극도로 악마화하거든요. 마리화나든
헤로인이든 모두 똑같은 수준의 위험 물질로 교육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어떤 물질이 정말 위험한지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좀비 담배가 등장하기 전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신주쿠의 가출 청소년들 사이에서 수면제 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거든요. 과다 복용으로 혀가 파랗게 변하는 아이들이 속출했고, 이들은 오히려 그 파란 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다녔어요. 일종의 신분 표시였던 거죠. 그때 정부가 뭘 했냐고요? 해당 수면제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간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구입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거죠. 결과는 뻔했어요. 수면제를 구하기 어려워진 아이들이 다른 대체제를 찾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좀비 담배였던 겁니다. 오키나와가 특히 심각한 이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키나와가 중국,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중국의 범죄 조직들이 이 지역을 일본 본토로 마약을 유입시키는 관문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현지 야쿠자 조직과 손잡고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SNS에 좀비 담배 관련 충격적인 영상들이 퍼졌어요.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다 넘어진 사람, 지하철에서 문에 기대 온몸을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죠. 바닥에 누워 괴성을 지르며 경련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정말 좀비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다고 해요. 애토미 데이트의 작용 원리를 보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베이프를 통해 흡입되면 거의 즉시 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잠깐 동안 행복감이나 몸이 둥둥 떠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훨씬 더 위험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근육 조절 능력의 상실입니다.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용자들이 마치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더 심각한 건 과다 복용 시 나타나는 호흡억제 현상입니다.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다가 아예 멈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뇌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뇌 손상이나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펜타닐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문제는 사용자가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단순히 잠들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오키나와에서는 좀비 담배를 피우고 쓰러진 채 발견된 청소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싱가포르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약물로 지정했어요. 로런스 원 총리가 직접 나서서 경고했습니다. 애토미데이트 전자담배 사용자는 의무적인 감독과 재활 조치를 받을 것이며 상습범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한국도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2월 28일에 애토미데이트를 마약류 중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공식 지정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애토미데이트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마약 투약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정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애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자 수입업체가 공급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2025년 12월 1일부터 국내에서 의료용 애토미데이트를 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로 대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응급의학계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애토미데이트 공급 중단은 중증 응급 환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요. 애토미데이트는 혈압이 낮은 환자에게 진정 효과를 제공할 때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작용이 다른 약제보다 우수하다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못 살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애토미데이트 불법 투약 사례가 심각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내과 전문의는 5년간 수면병원을 운영하며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00회 넘게 애토미데이트를 주사했어요. 총 12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고 법원은 의사의 양심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애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어요. 장부도 작성하지 않고 진료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대면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투약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교수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유흥가 주변에 오롯이
에토미데이트 투약을 위한 병원들이 운영됐다고요. 현금을 가방에 쌓아두고 약이 떨어질 때마다 돈을 건네며 추가 투약을 원하는 모습은 의료기관이라기보다 아평굴에 가까웠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일본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키나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일본 전국으로 완전히 확산되지는 않았거든요.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특히 신주쿠 같은 곳에 모여있는 가출 청소년들이 이 물질에 접근하게 되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주쿠는 일본 전국에서 모여든 가출 청소년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 이곳에서 새로운 물질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비 담배 자체는 이제 불법화되었지만 더 큰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한 가지 합성 화합물이 금지될 때마다 다른 유사 물질이 즉시 그 자리를 대체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마치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우려스러운 점은 새로 등장하는 합성 마약들이 이전 것들보다 더 위험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물질의 화학 구조를 조금씩 변형해서 법망을 피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더 강한 독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 더 강해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도 2025년 5월에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성분과 함량을 알 수 없어 인체에 치명적인 전자담배형 에토미데이트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고요. 케타민 등 합성 마약 성분이 혼합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국제적인 마약 카르텔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좀비 담배 문제는 단순히 위험한 신종 마약 하나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일본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봐야 하죠. 히키코모리가 되어 방으로 도피하는 젊은이들, 집을 떠나 거리로 나선 가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현재의 일본 사회에서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극도로 엄격한 마약 정책도 문제입니다. 모든 마약류를 극도로 엄격하게 금지하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합성 물질들에 대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종 합성 마약들 중 상당수가 기존의 천연 마약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천연 물질의 경우 수천 년간 인류가 사용해온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효과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새로 만들어진 합성 물질들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용자들이 사실상 실험용 쥐가 되는 셈이죠. 가장 우려되는 점은 좀비 담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일본의 일부 젊은이들이 너무나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주쿠에서 만난 15세 소녀는 집에서 쫓겨나 현재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각종 합성 물질을 남용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15세면 아직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험한 약물까지 사용하게 된 상황이니까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단순히 새로운 물질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거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며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아이들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좀비 담배를 금지한다고 해도 또 다른 위험한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물질은 지금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밀반입 조직이 여러 차례 적발됐고 전자담배가 일상화된 한국에서 좀비 담배가 유입될 경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국정원과 경찰이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밀반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거짓 홍보로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이 매우 교묘합니다. 복숭아향,
포도향 같은 달콤한 향까지 첨가해서 마치 일반 전자담배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젊은 층은 전자담배에 대한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좀비 담배는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점이에요. 젊은이들이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비 담배 다음에는 또 다른 좀비 무언가가 등장할 테니까요.